네, 5월 8일 금요일 여의도 인사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금시공 대표이신 장호진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이번 주에 뵈면 제가 대표님 뵙자마자 이 말부터 해야지라고 준비하던 게 있었어요. 네. 7천 되자마자 대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네. 진짜로. 우리가 작년인가요? 작년이었죠. 작년에. 네. 작년에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었는지 한 3, 4천? 네. 4, 5천, 3, 4천 구간이었던 것 같은데 7천 갈 것 같다고 그러셔가지고 어이? 이랬는데 제 주변에서는 가장 먼저 7천 부르신 분인데 7천이 그렇죠. 와서 전 대표님 생각이 제일 먼저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진짜요? 네. 어떠셨어요? 7천? 그냥 왔구나. 왔구- 네. 진짜로 왔구나. 올 게 왔구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아. 빨리 왔다. 아, 2, 3년 내에 뭐 올 것 같긴 했는데 네. AI 영향으로 생각보다 진짜 빨리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벤트 하세요? 네, 7 곱하기 7이라고 그게 뭐예요? 네, 7일 동안 7분을 선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일 동안 7분을? 네, 네. 매일 7분. 아. 그래서 이제 커피 쿠폰 드리는 이벤트를 아. 하고 있어서 제 그 범성공자 장호진 유튜브에 오셔서 뭐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게시물이 막 올라올 거거든요. 네. 이벤트 참여해 주시면 네, 커피라도 한 잔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시장도 좋고, 네, 그렇죠. 기분도 좋고, 네. 이벤트도 하시고,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표님 영상도 챙겨보고 하는데, 네네. 그 바로 며칠 전에 그 현대차, 아마 순환매가 돌면 현대차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가요, 진짜. 이거 보고도 또, 야, 이게 사실 우리가 뭐 쪽집게처럼 맞춰주세요. 이런 거는 좀 죄송한 말씀이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렵죠. 네. 그래도 이렇게 예언이랄까? 이런 게 맞으면 기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부담도 됩니다. 그래요. 네, 진짜로 부담도 많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얘기하는 거 하나 하나를 가지고 이게 사라고 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산 다음에 물리셔서 이제 원망하시는 물론 분 상당히 그런 많기 분들도.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제가 해제를 많이 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복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을 이기거나 지든 간에 복귀를 하잖아요.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이렇게 된 다음에 그게 실제 이렇게 됐습니다. 또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런 게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세요라고 하는 복귀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해제 그랬죠. 내가 맞았죠. 내가 틀렸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은 별로 좋아하잖아요. 왜? 내가 해제를 하면 다음에 떨어졌을 때 너 틀렸잖아라고 하는 걸 그대로 비난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진짜로 제 스스로 뭐 해제는 거의 안 합니다. 가끔 하긴 해요. 가끔. 네. 해제를 안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해드렸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7천 해제, 네. 현대차 간다고 해제 그거를 네. 오늘 제가 해드렸습니다. 네, 대표님 뵈면 요 말씀 드려야죠 하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말씀을 드렸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 얘기 이제 시작해 보면 네. 그래서 지금 구간을 어떤 구간이라고 보세요? 사실 오늘은 쉴 줄 알았거든요. 코스피는 적어도 코스피는. 네. 근데 어쨌든 플러스로 끝나긴 했잖아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네. 와 기세가 진짜 어마어마하다가 오히려 좀 더 크게 오른 코스닥보다 코스피의 임팩트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쉴 줄 알았는데 올랐기 때문에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오늘 외국인 순매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어제 한 7조, 오늘 한 6조 하면 13조? 네. 어제 종합적으로 8조가 됐고 8조. 네, 14조 원 순매도를 와. 이겨내고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저께 저한테 진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어제 이제 그 치킨데이 했잖아요. 아세요? 아, 3프로 TV 알아요. 네. 제가 병원 예약 때문에 못 갔어요. 아, 가고 네. 싶었는데. 네. 근데 치킨데이 하면서도 네. 얘기를 할 때 삼성전자를 그렇게 많이 물어보셨어요. 아, 거기서 많이 나온 질문이 삼성전자, 네. 하이닉스예요. 어제 유튜브에서도 삼성전자 사도 되나요? 이렇게 어. 물어보셨는데 근데 그럴 것 같아요, 요즘. 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삼성전자 그 순간 이렇게 다 까먹었다. 네. 삼성전자를 산다고 할 때 사셔도 됩니다. 대신에 똑같은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빠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모든 주식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포모장에서 생각보다 그걸 생각하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어, 오를 거다, 먹을 거다, 수익 낼 거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질문들이요. 뭐 살까요? 뭐 사야 먹을까요? 다들 급해요. 엄청 급합니다. 지금 현금인데 빨리 뭘 사야 될까요?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괜찮을까요? 하이닉스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반도체
아직도 여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다른 섹터는 솔직히 뭐 조금 죽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이게 약간 순환매가 되면서 약간 내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그래도 사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 네 그렇습니다. 대신에 이게 언제든지 하락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를 때 급하게 따라 사려고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 장 초반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오히려 쭉 밀려버렸고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상승 전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거 하락할 수도 있어라고 했을 때 하는 걸 안다면 어제 아침에 급하게 내가 시장 급하게 따라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제 뭐 7% 8% 갈 때 많이 따라섰다 그러면 빠지면 10% 이상 순식간에 손해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못 버티고 손절을 하거나 굉장히 안절부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때 조정 받을 때 눌릴 때 사시라고 얘기 드렸다는 건 그런 자리. 오늘도 같은 경우는 눌렸다가 다시 반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차라리 좀 보시는 게 마음 편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거였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반도체가 다른 외부 변수가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 엄청 크게 꺾일 것 같다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시는 지금 와중에 속보가 떠서 한 7분 전쯤, 한 10분 전쯤 나온 속보네요. 요거 좀 보면 삼성전자 이슈인데요.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 정부 요청 수용. 사후 조정 절차 돌입한다. 네, 요게 이제 속보로 지금 한 10분 전쯤에 떴습니다. 4% 오르네요. 네,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정부 요청을 수용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업에 대한 요청이죠. 네, 파업 중단, 네. 자제, 네, 정부 요청 수용하고 사후 조정 절차에 돌입한다라는 속보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넥장에서 한 4% 정도. 네, 오르고 있는 상황이네요. 삼성전자 속보가 지금 나와서 마침 또 삼성전자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여기 이제 확정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다라고 네. 시장이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 두 가지 변수를 제가 네.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파업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15%가 몇 퍼센트의 이제 영업이익을 그 노조에서 가져갈 거냐. 15%까지라고 한다면 15%가 맥스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기되는 건 파업이 장기화됐을 때 얼마만큼의 생산 손실이 가능할 거냐. 근데 1차적으로 봤을 때 15%의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은 이미 반영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지금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좀 더 편할 거다라는 얘기를 며칠 전에 들었었고 지금 보면 파업에 대한 게 강하게 안 가는 분위기잖아요. 이렇게 되면 파업 분위기가 사라지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따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자가 단숨에 30만 원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최근에 약간은 좀 더뎠다면 이제 따라갈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그 수익률을 따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네. 있고 그러면 뭐 30만 원대를 단숨에 이제 쳐버릴 수도 있죠. 어. 네, 그렇게 되면 코스피 8천도 뭐 이번 다음 주에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시장이 여전히 강한 건 분명히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계속 얘기 드리는 거 포모입니다. 어머, 네, 나만 주식 없어. 네, 이런 두려움이죠. 그게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근데 올 것 같아요. 이게 안 올 수가 없는 시장이에요. 네. 포모가.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가 없어도 포모가 오고 있어도 좀 다른 느낌의 포모지만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언제까지 가지? 언제 팔지? 뭐 이런 것도 사실 있고. 근데 그 포모가 두려운 점이 어떤 거냐면 이것도 양측면인데 네. 한쪽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르는 걸 봤으니까 나 급하게 빨리 사고 싶어. 뭐 사야 돼? 당장 내놔. 약간 이렇게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올라오는 걸 계속 경험했잖아요. 근데 초보자분들 처음 들어와서 이걸 경험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걸 경험하시는 분들은 그 하락의 공포에 대한 감이 별로 없어요. 네. 내가 이걸 진짜로 밀릴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별로 없어서 밀리면 무조건 사야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분명히 멈출 겁니다. 그게 지금이 설사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는 준비를 해라. 네. 어떤 준비냐? 일단은 신용 같은 것들은 쓰지 않는 연습을 하고 여기에서 이익이 나면 현금을 좀 챙겨두자. 네. 제 개인적으로 이제 5선과 하는 전략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네. 네, 현금을 챙겨두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음. 모르니까 미래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이익이 그 정도였어?" 그러면서 일본 투자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화제가 돼 가지고 네. "거짓말이라고 해 줘." 이러면서 네. 왜냐면 뭐 일본의 주요 기업들을 다 합쳐도 삼성전자 그러니까 일본 기업 시가총액 상위 10 100 곳보다 네. 더 번다 삼성전자가. 이제 네. 이런 게 일본에서는 지금 약간 충격? 뭐 이렇게 그러니까 대단한 기록이긴 해요 지금 우리 반도체 업체들이. 그쵸? 그렇죠. 네. 네. 분명히 대단한 기록이긴 그쵸. 하죠. 그러다 근데 보니까 뭐 이익이라고 하는 게 어. 결국 사이클이 있으니까 그 사이클이 언제 꺾일 거냐는 계속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쵸. 네. 음. 여기도 아까 준비했지만 폴 튜더 존스라고 금융위기 때 돈을 많이 벌었던 헤지 펀드 그분도 지금 AI 관련된 게 50%에서 60% 정도 온 것 같다. 뭐 그거 이제 비중은 언제 어디까지 왔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근데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런데 이 하드웨어 캐펙스 사이클이 끝나면 급락할 걸 이라고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네, 2000년대 초반에 그 IT 버블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AI 때문에 사이클이 길어질지언정 이 캐펙스는 언젠가는 마무리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때 얘기랑 하는데 이 얘기한 지도 너무 오래됐거든요. 오래됐죠. 네. 네. 근데 또 올해 계속 반복하는 얘기가 그때랑 다른 건 지금은 벌고 있어. 실적이 나와. 이런 얘긴데 누가 벌고 있죠? 우리 삼성전자. 아, 전자. 그러니까요. 전자. 그때도 캐펙스 하는 기업들은 벌었어요. 그러니까 곡괭이 그렇죠. 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렇죠. 벌었다. 네. 근데 지금 버는 기업들이 어떤 네. 기업들이 동시에 벌면서 그러니까 동시에 돈을 벌면서 나와야 되냐면 메타,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동시에 돈을 벌면서 나와야 돼요. 근데 물론 그 기업들이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 규모가 더 커요. 그때보다 훨씬 큽니다. 그리고 그때는 돈을 못 번 상태에서 무조건 투자했다 그러면 지금 돈을 다른 데서 벌고 있는 걸 이쪽으로 메이크업하고 있는 건 분명히 존재하죠. 그리고 AI 경쟁에 대한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치킨 게임을 가져가야 되는 것도 맞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올해의 캐펙스가 내년에 증가한다. 가능하겠죠. 근데 내후년에 얼마만큼 증가할 거냐가 관건이죠. 4개 기업이 올해 투자하는 게 1000조가 넘잖아요. 그럼 내년에 작년 대비해서 올해가 거의 한 7, 80% 증가했을 텐데 올해 대비 내년 캐펙스 증가는 얼마가 될 거냐? 또 2배가 될 수 있을까요? 이 4개 기업이 2000조 원을 투자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캐펙스 사이클에서 성장률은 무조건 둔화가 됩니다. 그거는 기정사실이에요. 2027년과 2028년에 캐펙스가 얼마만큼 줄어드냐의 싸움인 거죠. 혹은 2028년에 혹여나 캐펙스가 2027년보다 감소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 그러면 만약에 2028년에 캐펙스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반도체가 PER이 3배라고 하더라도 빠질 겁니다. 왜? 미래 이익의 감소가 느껴질 거니까. 지금 캐펙스가 만약에 감소한다. 그 말은 뭐냐면 반도체의 P 사이클이 끝난다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서 가격이 비싸져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끝난다. 그렇죠. 네. Q 사이클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와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이가 뭐냐 보면 엔비디아는 Q의 사이클이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프라이스도 신제품 올라가면서 좋아졌고 근데 판매량까지 같이 좋아졌던 그 사이클이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릅니다. 네. 프라이스의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의 사이클은 생각보다 굉장히 그 기저가 약해요. 네, 그거는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캐펙스 증가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더 늘어날 건데요라고 하지만 지금 캐펙스 증가하는 게 뭐 지금 대비해서 물량이 2배, 3배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가요? 그렇진 네.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은 계속 해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부터는 폭탄 돌리기다. 이 폭탄 돌리기의 마지막이 누가 될 건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앉아서 폭탄 돌리기를 한다 그러면 이 폭탄을 무조건 돌리기만 해서 나는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돌리기만 하면 되지 뭐 나는 끝까지 가지 뭐라고 생각할 거냐 아니면 여기서 상금이 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느 정도 상금을 갖고 난 나와야지 라고 생각할 거냐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점점 심지가 줄어드는 걸 봤을 때 나오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대표님 이 정도 올라왔으면 사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네.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얘기는 있을지언정 고평가돼 있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여전히 저평가야. 여전히 싸. 밸류는 여전히 매력적이야. 그러면서 8,500, 9,000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오늘 이제 대표님 말씀 들어보면 조금 이제 캄다운
조심하자라는 느낌이 좀 느껴져요. 캄다운이 좀 필요하죠. 그래요? 네, 어. 필요하죠. 지금 여기서 팔고 나가세요. 인버스 사세요. 절대 인버스 사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건 아닌데. 절대 지금 인버스 그런 사시면 안 건. 돼요. 네, 네.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조정 발때도 그랬고 이번 전쟁 때도 인버스 사시는 건 아닙니다. 인버스 베팅하면 큰일 납니다라고 계속 얘기했었고 저의 뉘앙스를 희한하게 받아들이셔서 제가 시장을 셀한다, 뭐 숏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시장이 오버슈팅은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른다예요. 그러니까 쇼치자라는 주장을 하실 게 말이 안 되는 게 7천을 제가 네. 제 주변에서 제일 먼저 외친 분이라니까요. 한 4천대 외쳤나? 네, 네, 그렇죠. 2000대부터 얘기했습니다. 네. 그래서 욕을 그때도 많이 먹었는데 네.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부담이 좀 점점 됩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낮춰가시고 현금을 챙기신다 그러면 이거를 안전하게 두세요. 주식 시장은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럼 배당주 갈까요? 아니면 뭐 어떤 주식 갈까요? 뭐 안전자산으로 갈까요? 뭐 이렇게 어떤 주식을 살까를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식을 사든지 간에 만약 사이클이 꺾이면 여러분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주식은 효용 가치가 없어요. 물론 배당도 나오고 하지만 효용이 없다는 건 부동산처럼 여러분들이 살고 지내는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킬 수 있는 곳으로 옮겨놓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언제 옮길까요? 나는 빠지는 거 보고 옮길래 라고 하실 때 진짜로 빠지는 거 보고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요.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때 까치밥을 남겨주면서 점점 줄여나가는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올라올 때는 그런 말을 별로 안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진짜로 그런 말을 안 하다가 이제 7,000, 7,500 이제 이렇게 오니까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PER 밸류에이션 싸니까 뭐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뭐 9천만 이렇게 얘기 나올 거고 장밋빛 전망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과거 사이클에서요. 그러면 과거 사이클에서 시장이 막 좋을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던 적이 있을 거냐? 꼭지에서 시장에서 이제는 올라갈 때 한참 좋다고 하다가 꼭지에서만 딱 안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냐라고 보면 별로 없어요. 그때는 항상 좋습니다. 더 갈 거고요. 지수 이만큼 갈 겁니다라고 그렇죠. 전망을 하다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과열 국면이고 시장이 경기 확장 국면처럼 보일 때는 미래가 이렇게 선형처럼 좋아질 걸로 보여요. 근데 그게 어느 한순간에 티핑 포인트로 인해서 갑자기 악재들이 쏟아지고 변화가 크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몰라요. 그리고 특히나 뭐 금리 정책이라든가 뭐 연준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갑자기 변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아무도 모르는데 지금의 전망이 긍정적이라고 해서 거기서 베팅할 거냐? 그거는 애매하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작년에 제가 7천 얘기할 때 그 해의 지수 전망치 2,400일 때 2,200일 때 지수 전망치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때 KB증권에서도 그 하천 이렇게 갔을 때 7천 얘기했었거든요. 다른 증권사 다 비웃었어요. 네.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와서 7천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제 와서 8천, 9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애널리스트는 어차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변화에 대한 것들은 대비가 애초에 안 됩니다. 네. 네. 그분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 네네. 실적을 그러니까 지금 보이는 걸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락 쪽으로 말씀하시는 게 그렇죠. 아니라 네. 요 정도 왔을 때는 속도 조절 스스로 캄다운 할 필요가 있는 구간에 온 것 같다라는 네, 말씀을 점점 네. 다가오겠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이럴수록 장밋빛 전망들이 나오게 마련이니까.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 짚어보면서 또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기로 유명하니까 제가 요게 아까워서 항상 시간 맞춰서 이걸 다 보고 싶어서 네,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오늘 사실 좀 하락하지 않을까 했던 게 미국 시장이 좀 약했었고. 그랬죠. 그렇죠. 뭐 원래 종전된다 기대감 엄청 높았는데 또 약간 흔들려. 근데 이제는 이게 거의 습관화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이랬다 저랬다가.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것도 해지 아니고 네. 복귀예요, 복귀. 복귀. 제가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2번 있었거든요. 네. 5천 포인트를 찍을 때 이 자리에서는 무조건 지금이니라고 사야 된다고 얘기했었고 그 이후에 4월 한 중순 정도에 제가 지금부터는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했던 거. 김 네. 빠진 날. 네. 네, 호르무즈협의 배가 딱 빠진 날. 그 이후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네, 생각해 보시면. 근데 그 김 빠진 것들, 그러니까 김이 한번 빠졌다는 거, 그거 이후에도 막혔는데요라고 했지만 김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미국과 이란이 뭔가 협의하고자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지난해 2024년에 시장이 크게 한번 작년이구나. 작년 중반에도 한번 미국과 이란과 이스라엘 한번 부딪히면서 크게 네. 흔들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잠깐 무너지고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그때도 제가 평가를 했던 게 어떤 거였냐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마 짜고 칠 거다. 그러니까 짜고 치는 건 아니죠. 물론 서로 주고 받았으니까. 근데 이란이 계속 뭐라고 했었냐면 네가 안 때리면 나 안 때릴게. 네가 먼저 날아. 네가 안 때리면 내가 안 때릴게. 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서로 선제 공격은 이제 좀 자제하자. 뭐 이런 거였어요. 그리고 이란이 쏘긴 쐈지만 미국을 통해서 나 이제 어느 며칠에 언제 쏠 거니까 좀 대비해놔라 라고 하고 약속대로처럼 하고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보면 미국의 한마디가 결국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을 남부 지역을 공격했죠. 공격을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란이 나 때렸잖아. 호르무즈 해협 들어가는데 우리 지금 군사 해군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미사일 날렸다니까. 피해는 없었는데 야 나 맞았으니까 때리긴 해야지. 그래서 캐슌섬이라든가 반다르 아바스 이런 쪽을 이제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말이 나왔다는 건 뭐냐면 확전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 때리지만 않으면 괜찮으니까 이거 확전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네가 한 대 때렸으니까 너도 한 대 맞는 거야. 이 정도로 얘기했기 때문에 시장이 선물해서 안도를 했고 우리나라 시장도 안도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격도 실제로 했고 네. 호르무즈 해협의 항구 도시 그리고 섬 네, 네, 그렇죠. 여기를 공습을 실제로 했는데 일단 말로는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은 진행 중이고 유효하다. 네. 그러면서 그냥 그 공격한 건 그저 가벼운 타격에 불과했다. 그렇죠. 라고 하면서 뭔가 계속 말로는 좀 긍정적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시장은 결국의 방향성은 종전으로 합의로 간다라고 그렇죠. 보고 네.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저는 기점으로 보고 조금 걱정하는 게 뭐냐 반대로 전쟁 이후를 걱정합니다. 종전 이후, 종전 이후. 종전 이후에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애매하죠. 왜냐하면 종전에 대한 기대감을 이미 막 높여놨거든요. 근데 유가가 저는 80불대 밑으로 쉽게 내려가지 않을 것 같거든요. 일시적으로 내려가더라도 수요 공급 상황 때문에 80불 위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 이 시간에 문홍철 팀장님 모셨었는데 60불대로 예언을 하고 가셨는데 전쟁 끝난 바로. 바로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어떤 분 말이 맞을지 저는 반점 재미도 있네요. 네. 저는 내년에 약간 높을 유가가 것이다. 내년 중후반에 유가가 40불대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어쩌면. 내년 중후반에 네, 내년 40불. 중후반. 오. 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런 긍정적인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단 지금 상황에서 보면 수급 불일치가 좀 있습니다. 분명히 존재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내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물 쪽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내려갈 거예요. 네. 그리고 유류 저장고가 이제 거의 차 있잖아요. 거기서 생산을 못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막 땡겨간다고 하더라도 원유 가격이 뭐 엄청나게 빠르게 60불대로 내려간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내려가기 시작하겠죠. 점점점 내려갈 거고 베네수엘라 원유 풀리고 UAE 원유가 증산이 되고 다른 나라들도 오펙의 이제 이런 문화에서 빠져서 올라간다. 그러니까 점점 생산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풀릴 겁니다. 시점의 차이기 때문에 제가 60불이 틀렸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당장 80불대 밑으로 쉽게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면 사람들이 물음표를 그리겠죠. 이제. 그게 쉽게 안 떨어지면 네. 왜 휘발유 가격이 왜 안 이렇게, 떨어져? 네. 미국의 휘발유 가격 떨어져야지 왜 안 떨어져? 그러니까 종전 이후에.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게 뭘 만들 수 있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연준 인사들 제가 얘기를 많이 가져왔는데 거기서 다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다. 그러니까 괜찮다. 근데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면 어떻게 되죠?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요즘에 인상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는 중립적인데 올릴 수도 있다. 약간 이런 뉘앙스거든요. 네. 근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이거는 얘기가 완전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거 기대 인플레이션 실제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는 계속 좀 봐야 돼요. 특히나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지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좀 계속 가볼까요? 네. 제가 지금 우리가 너무 재밌는 얘기가 많아서 네. 자료를 부지런히 봐야 될 것 같아요. 시간 맞추려면. 네, 그래서요. 어, 또 나왔죠. 트럼프 관세 위법 이슈. 맞아요. 이것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역법원에서 10% 관세 계획은 위법이다. 그렇죠. 무효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비상경제권한법에서 그러니까 막 나라별로 관세 때렸던 거 무효됐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 상호 관세. 네. 근데 2월 20일에 무효가 네. 됐고 그 다음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122조를 근거로 해서 10% 15% 관세 때려버리겠다. 네. 그러니까 니들 안도하지 마라 막 그랬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것마저도 무효가 무효다. 됐어요. 근데 이게 왜 무효가 됐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보면 대통령이 직접 부과할 수 있어요. 이거는 권한은 충분한데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 목적이 국제 수지 적자에 대응을 한다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뭘로 적용했냐? 무역 수지 적자로 대응을 했어요. 무슨 차이예요? 모른다 그러면 무역 수지는 적자겠지만 지금 뭐 서비스 수지라든가 자본 수지 같은 것들은 플러스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무역법 122조의 취지 안 맞아. 국제 수지 너는 무역 수지라고 지금 갖고 왔는데 국제 수지가 아니잖아라고 이거 철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지금 국제 수지 문제가 있지 않는 이상 앞으로도 너는 못 쓴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럼 다른 법을 봤을 때 대통령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은 무역법 뭐 201조인데 이건 ITC라고 하는 곳에 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관세법 338조가 있는데 이건 대통령 권한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건 거의 사문화된 법이에요. 만약에 이걸 건드리면 또 한번 무역 관련해서 이제 그 이슈가 크게 제기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사용하시는 법은 슈퍼 301조, 무역법 201조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조사가 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조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을 거고 요거 기반으로 해서 하반기에 관세 관련된 이슈들은 조금 얘기가 다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무효다라고 판결 났다 그래서 요걸로 또 끝 아니고 또 절차가 있는 거 있겠지만 그쵸? 이건 122조는 다시 쓰기는 어려울 아. 겁니다. 네. 이렇게 됐으면 네.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국제 수지인데 네가 지금 이걸 건드렸어? 이건 아니야. 또 틀렸어. 그리고 너 계속 관세 건드리고 있는데 관세는 의회 거니까 제발 건들지 마. 약간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역법 201조와 슈퍼 301조를 계속해서 이제 조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입증을 하면서 이 관세를 매겨야 되는데 문제는 또 뭐냐면 슈퍼 301조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국가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다 조사를 하면서 들어갈 수가 맞아요. 없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국가들에 아마 집중된 형태의 관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영향이 중요한 건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 쪽에서 차분히 대응한다 뭐 이런 입장 밝히긴 했는데 네. 뭐 유리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슈퍼 301조를 어떻게 때릴지 모르죠. 아 그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미국에 투자한다고 했던 것들을 막 강하게 빼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웃고 있는데 나 웃고 있는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웃는 게 아닌 네. 뭐 그런 상황이 되고 일단 나쁜 건 아니긴 한데 분명히 나쁜 건 아니긴 한데 하반기의 변수로 어떤 법을 들고서 또 트럼프가 시장을 흔들 건지를 보기는 봐야죠. 참 계속 지켜볼 게 너무 많아요. 벌려놓은 게 맞아요, 너무 맞아요. 많아서 네. 그죠? 네. 그 뉴욕 그 연은 총재 이게 연준의 2인자도 지금 관세가 하반기 또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따른 지금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 장표죠. 존 네. 윌리엄스. 네, 뭐 연준 인사 말씀을 유난히 오늘 많이 갖고 오셨네요. 네. 진짜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번 올해 FMC에 참여하는 12명 중에 3명이 반기를 들었죠. 네. 닐 카시카리 그다음에 베스엠의 로리 로건이 3명이 반기를 들었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닐 카시카리는 원래 이제 인플레이션을 겪어도 뭐 1, 2년 이런 건데 지금 5, 6년째 인플레이션이 있다. 이러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됐겠느냐. 왜 약간 불안감이 분명히 있다는 거고 가장 두려운 것은 사람들이 지금의 상황을 뉴노멀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사람 얘기는. 그리고 베셈의 그 클리블랜드 총재 같은 경우는 완화 편향의 반대표를 냈었는데 금리는 상당 기간 동결됐다. 어쩌면 인상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의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FMC에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점점 매파적인 얘기들을 더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FMC는 참석하지 않지만 또 다른 분들을 보면 오스탄 골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 생산성 향상이 물가를 낮춘다고 하는데 꼭 그렇지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소비와 투자를 앞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오히려 과열, 물가 압력을 가중시킬 거고 이란 정쟁발 유가와 공급망 압력도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하에 대한 속도를 높일 수 없다. 네, 인하 이건 지금 원래 안 된다는 비둘기 거죠. 아니에요? 비둘기였죠. 그러니까 굴습이 원래 비둘기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금 공급망 충격에 대한 것들을 지역 연은 총재 걱정하고 같은 것들을 다 있다. 걱정하고 있어요. 알베르토 무살렘 세인트로이스 총재도 이거 리스크가 네.
지금 듀얼 맨디트잖아요. 고용과 인플레이션. 근데 무조건 인플레가 먼저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 쪽으로 기울었다라는 건 고용 지표가 안 좋아지고 실업률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거 한다고 하더라도 인플레 먼저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하와 인상 모두 열려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중립적이지만 매파적인 중립입니다. 그리고 존 윌리엄스 총재도 올해 물가 30%까지 갈 수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약간 중립에서 약간 매파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걱정하는 건 정부의 차입이 좀 높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메리 델리 총재도 2% 물가 목표 복귀 의지를 다시 확인했다. 인플레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둘기적에 가까웠었는데 네. 지금은 매파적인 발언들을 하고 있죠. 지금 지역연은 총재 중에서 12분 중에서 6분이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쏟아내고 있다. 그만큼 지난번 네. 그러니까 이번 FOMC에서 최대로 의견이 갈렸었다라는 게 그렇죠. 화제가 좀 됐었는데 네. 이게 좀 더 늘어나고 있는 인상 쪽이 그렇죠. 뭐 네. 그런 양상인가 봐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유가가 올라가 있고 공급발 충격이 있거든요. 분명히 공급망 충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화학 쪽에서 보면 화학 스프레드 올라가면서 스프레드 가격 다 올라갔죠. 알루미늄 가격 올라갔죠. 근데 소재 가격 올라갔는데 최종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냐라고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는 가격이 다 올라갈 거라고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게 어디냐면 월풀이에요. 월풀. 네, 월풀의 실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게 1분기에 가전 수요가 7.4% 감소했다. 일단 월풀이 뭐 하는 회사예요? 월풀은 하이마트. 네, 우리나라의 하이마트 네. 가전제품 양판점인데 1분기에 7.4% 감소, 3월에만 10%가 감소했더라. 올해도 연간 가이던스가 5%를 하향해야 될 것 같다. 가전 수요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전체 60% 정도가 고장나서 바꾼 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고정되고 있다는 거,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 가전 판매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나 좀 바꿔볼까? 분위기 좀 내볼까? 이런 수요가 감소하고 있고 이게 주택 시장도 연결돼 있어요. 집 사시면 가전 사실 거잖아요. 그렇죠. 뭐 리모델링에도 또 기분 낸다고 살 텐데 그런 수요도 같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그렇게 꾸미는 거. 그러니까 꼭 필요하지 않은 거는 안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여유가 없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그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실제로 내가 다른 소비를 하는 것들에 대한 부담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연준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연준 인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플레 부담이 미국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금리 인하는 올해는 진짜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유가가 얼마나 빨리 적어도- 내려가냐. 네. 적어도 동결. 동결. 동결로 계속 네. 유지될 것 같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도 뭐 가지고 오셨는데 이런 거 사실 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물론 매크로를 보긴 봐야 되는데 한때는 이런 걸 정말 많이 봤었는데 요즘은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기업 실적, 우리 돈 잘 번데 다음은 어디야? 정말 약간 와, 주식 대주식의 시대 진짜 맞아요. 이런 걸 느껴서 좀 약간 오랜만에 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미있기도 하고 기대 인플레이션 좀 볼까요? 네. 네. 기대 인플레이션.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3.6%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이 2021년, 2022년 특히나 공급발 충격이 있었던 때랑 비교해 보시면 네. 높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아직은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우려했던 건 어떤 거였죠? 종전 이후에 이거 치고 올라오면 어떻게냐? 그쵸. 라는 게 지금 오히려 걱정인 거다. 그리고 실제로 식품 가격이라든가 다른 뭐 제품 가격들이 종전 이후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염려가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고 그게 기대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린 게 월급 인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도 끌어올릴 수 있고 그걸 본다 그러면 연준 인사들이 걱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연준이 그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주로 단기 인플레보다는 장기 인플레 쪽을 조금 더 중요하게 보지 맞아요. 않나요? 그쵸? 근데 장기 네. 인플레이션 이번에 3년 3.1%, 5년 3.0%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지금 어떻죠? 원래 연준이 목표하는 게 2%잖아요. 근데 이게 내려오고 있지 않죠. 네, 그것만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지금 부담이고 아까 닐 카시카리가 얘기했던 거 이게 뉴노멀로 굳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든 억제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억제책을 가져갈 때의 문제점은 뭐냐면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고금리가 유지가 되고 있으면 시장에 뭔가 안 좋은 일들은 그 밑바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 사모대출 이슈가 불거졌던 것들도 결국 이런 문제에서 나왔던 거고
지금 개인 대출은 진짜 심각하거든요. 양극화가 심해. K 소비 옛날 우리 얘기했던 거, 작년에 얘기했던 거, 지금 완전 K자요. 완전 사라졌죠. 네. 근데 그게 사라진 거냐라고 보면 막은 거죠. 유동성으로 잠깐 막아놓은 거지. 그 문제점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이게 완화되지는 않았어요. 그럼 K 양극자에서 밑에 쪽에 있는 분들은 이미 가계대출, 학자금 대출, 신용카드 대출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골마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히 터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 인상기라면 금리가 네. 높다면 이건 정말 시장에 큰 충격이 될 수 그렇죠. 있다. 근데 막고 있는 건 뭐다? AI 캐펙스인 거죠. 그렇죠. AI 좋아, 실적 좋아, 네. 오케이 오케이 이러고 하면서 이제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AI 캐펙스가 어느 순간 정체된 순간 사람들은 뭐야 이 뒤에 이런 게 있었어? 이러는 거죠. 약간 건물 보면 앞에 삐까뻔쩍한데 뒤에 허름한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처럼 야 이렇게 화려해 보였었는데 뒤에 이런 게 있었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약간 이런 게 어느 순간 갑자기 올 수 있어요. 작년에는 그럼 반도체 안 좋았나요? 작년에 10월까지 반도체 너무 좋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그때 반도체 계속 고 외쳤어요. 근데 시장이 10월, 11월, 12월 조정받았잖아요. 왜 조정받았죠? 돈 없어서였거든요. 유동성이 없어서. 근데 그땐 제가 이제 이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 잠깐 유동성이 없는 거지 장기 사이클 끝나지 않았다고 계속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은 물론 사이클이 완전 끝났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부터는 폭탄 돌리기인 거죠. 그 폭탄 돌리기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장표 좀 보여주세요. 튜더 존스. 네. 네. 튜더 존스 같은 경우는 워시가 금리 인하 할까 두 가지 큰 네. 질문이 있었는데 인터뷰에 대해서 취임해도 바로 금리 인하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튜더 존스가 일단 설명을. 네. 튜더 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아까 잠깐 얘기 드렸는데 네. 2008년 네. 금융위기를 예측을 하면서 아. 억만장자로 들어갔던 2008년에 금융위기를 예측했다. 네. 어. 그래서 억만장자로 들어갔던 헤지펀드 매니저예요. 네. 근데 이분에 대한 인터뷰를 한 거죠. 근데 인터뷰를 한 주요 내용이 이제 금리 인하 될 것 같으세요? 그랬더니 워시의 금리 인하 바로 안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연내 될 것 같냐고 물어본다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연준이 왜 그렇게 보냐? 그러니까 중간 선거 전에 인하가 될 수도 있겠지. 트럼프가 압박하면 약간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그거 아세요? 그 중간 선거가 통계적으로 보면 중간 선거가 있는 해에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익률이 좋았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 수익률이 가장 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언제예요? 2018년 오. 트럼프 때. 네. 물론 그때 어떤 게 하필 또. 있었냐면 네. 하반기에 제약적 금리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상하는 사이클이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계속 욕했어요. 파월한테 야 금리 좀 너 올리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빈 워시가 들어오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연준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 파월처럼 트럼프 말을 안 들을 가능성이 좀 보이죠. 그러면 하반기에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는 좀 어렵다. 네. 라는 거고. 질문 2개로 시간상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은 대표님 말씀 알겠어요. 여기에선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되고 뭐 폭탄 돌리기다 이런 것까지 이제 인용을 갖고 오셨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 증시는 이런 얘기 나온 지 버블 뭐 이런 얘기 나온 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죠. 4년째 연속으로 올라가고 있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너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오른 거 아니야? 그래도 결국에 결과적으로 보면 헉, 그때 떨어질 때 샀어야 됐어가 사실 정답인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그렇죠. 이런 걱정을 사실 걱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너무 일찍 하는 것도 투자자로서는 손해일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걱정하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지금까지 지금까지는. 올라오면서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걱정을 해라라고 말씀 안 드렸잖아요. 단기 시장 충격 때문에 한 번 잠깐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때 한번 5% 빠진 다음에 바로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시그널을 볼 때 잠깐 얘기한 것도 말고는 제가 장기로 시그널이 계속 될 거라고 보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걱정되는 게 반대로 그거예요. 네. 뭐냐면 지금까지 올랐잖아요. 지금까지 한 그러니까요. 번도 뭔가 영향이 없었잖아요. 그게 무슨 상황이냐면 양측이 서는 상황이에요. 양측이 막 늑대 나타났다 이렇게 처음에 긴장했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 그럼 네 번째 뭐 다섯 번째 얘기하면 뭔 소리야? 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항상 올라. 야 걱정하지 마. 항상 올라. 근데 그때 터집니다. 항상 그때 터져요.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우리가 생각할 때 리먼 브로더스가 그냥 한 번에 딱 무너져 갖고 무너진 거 같죠.
아니에요. 위기 시그널이 2007년 초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무시하고 올라가고 무시하고 네.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둔해진 거죠. 알겠습니다. 새겨 들을게요. 네, 7천을 먼저 말씀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짧게 그래서 다음 주 시장에서는 좀 어떤 태도를 좀 보여야 될까요? 금요일이잖아요. 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네, 일단 다음 주에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종전 협상 같은 게 미중 정상회담 전후로 이루어질 네.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중국이 뭐 중간자 역할을 하니까 그러면 그걸 기대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네. 뭐 단기 8천을 찍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음, 팔아야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음, 근데 여러분들이 익절을 한다 그러면 현금을 좀 챙겨두지 뭐 이제 뭐 네. 그렇게 생각하면 여유를 갖고 생각하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 인사이트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금시공의 장호진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저는 김장결 본부장님께 마이크 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웹세미나 안내를 해드리죠. 캐시우드에게 직접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 3프로TV 구독 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3프로TV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야 되고요. 위에 보면 프리미엄이라는 칸이 있어요. 그걸 클릭하시면 캐시우드 아마 맨 앞에 뜰 겁니다. 그걸 클릭을 하시고요. 기존 구독자분들은 구매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전이시라면 구독 서비스 그 밑에 또 리ンク가 있거든요. 정기 결제 완료 후에 웹이나 구매 신청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참여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5월 21일 저녁 8시니까요. 꼭 1%의 가르침 함께 하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여의도 인사이트 진행하는 동안에 뭐 삼성전자 초기업 노조가 사후 조정에 돌입한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간다라는 이슈 나오면서 지금 맥장에서 한 삼성전자가 1%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김장일 본부장님 조금 아까 저희 클로징 벨 할 때 심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신다 하셨으니까 또 테크 부문 자세하게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